자, 이번 시간에는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요,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자체로는 점유권이라 그래요. 물건 자체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면 이 지배하는 이런 모습만 갖추면요, 객관적으로, 그죠? 그럼 여기에 권리를 이렇게 우리 민법에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이 권리 이름이 바로 점유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요, 점유할 권리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아요. 정당한 근거인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어떤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 상태를 뭐라 한다? 점유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둑이죠, 도둑. 남의 물건을 슬쩍 훔쳐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요. 그 도둑도 도인이라 그러는데, 도인이라 그래요. 이 도인도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지배하고 있으면, 이렇게 지배 중이면 이 도인도 우리 민법적으로는 점유권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점유권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권이라고 해서 민법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래 되겠죠? 여기에 절취당한 사람이요, 타인의 물건, 절취당한 사람, 이거 타인이겠죠? 이 사람은 자기 물건이니까 소유권자는 맞아요. 소유권자는 맞아요. 그러나 그 물건을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점유권을 상실했어요. 이래 되겠죠? 이게 바로 이 타인, 즉 진정한 소유자예요. 이 사람에 대한 민법적 평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소유권자는 인정되나 점유권자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도인을 어떻게 해석하죠? 도인, 도둑입니다. 도둑. 이 도둑은요, 도둑질 했으니까 소유권은 인정할 수 없죠? 소유권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면 점유권자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점유권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라는 거죠. 점유권이란 당의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그 상태를 뭐라 한다? 점유권이라고 한다.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된다. 이게 물권이란 거예요. 이 상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요. 그렇죠?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이 권리, 점유권도 물권이죠.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따라서 점유권 취득이라는 것은 당연히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면 점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점유권에도요, 조심할 게 뭐냐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점유권이 인정되는 간접 점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임대인이라든지 지상권 설정자라든지 또 전세권 설정자라든지 그 다음에 질권 설정자라든지 이런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임대인의 경우는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그 임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임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그 물건을 인도받아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지배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또 지상권 설정자한테는 지상권자가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는요, 그 전세권 설정자인 당해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그 물건을 인도받아서 전세권을 행사하고 있는 전세권자가 있죠. 또 질권 설정자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질권 설정자한테 그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질권자가 있죠. 채권자가. 질권자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임차인이나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점유관계에서 보면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하냐?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있으니까 직접 점유권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직접 점유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직접 점유자라는 말은 직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임대인이라든지 지상권 설정자라든지 전세권 설정자라든지 질권 설정자의 경우는 이러한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를 통해서 그 물건을 간접적이나마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우리는 간접 점유권자 또는 간접 점유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반드시 직접 점유자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놨죠. 임대차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질권 설정 계약. 이런 계약을 통해서 설정자나 임대인으로부터 그 물건을 인도받아서 직접 점유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에는 일정한 법률 관계, 그렇죠? 이 두 사람 사이는 일정한 법률 관계를 다 가져요. 그 관계를 보통 이제 점유 매개 관계라 그래요. 즉 간접 점유자가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매개 관계를 통해서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에 간접적이나마 지배를 미치고 있다. 지배력이. 그래서 간접 점유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점유권 자체는 물권이기 때문에 점유권 자체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이라면 당연히 상속도 가능하잖아. 그죠?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이전되겠죠? 이전돼요. 그러면 당연히 점유권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에게 이전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런데 상속인은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하지 않더라도 상속권자 지위에서 점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명확히 점유권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상속의 현상이 발생하면 이 세상을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계시다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점유권을 이미 상속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상속인에게 점유권도 상속, 이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점유권이 인정되면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권 자체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뭐 점유 효력이라 하기도 하고 점유권의 효력이라 하기도 하죠.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요. 일정한 점유권이 있어서 점유가 이루어지면 우리 민법에는 점유로부터 추정력이 나옵니다. 우리 민법이 일정한 사유를 일단 인정해 두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추정력이라 그래요. 추정력. 예를 들면 점유자가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자는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라고 일단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소유 의사 있는 점유일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뭐라 하냐? 소유 의사 있는 점유. 이걸 자주점유라고 해요. 그래서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같은 말.
또 점유할 때 강제로 빼앗아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래를 통해서 이전받아 평온하게 점유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몰래 살짝 훔쳐서 가지고 점유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점유 이전을 받았다. 그래서 점유 개시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걸 공연한 추정이라고 합니다. 공연한 점유 추정. 이렇게 평온 점유 추정, 공연 점유 추정. 그리고 점유자는 자기한테 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인 본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점유하고 있구나라고 추정합니다. 이걸 말하냐? 선의 점유 추정. 선의 점유 추정 이렇게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시점부터 계속 점유했구나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중간에 이 사람이 점유를 안 했다는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계속 점유해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계속 점유 추정. 계속 점유 추정. 또요, 그 점유자가 점유물에 현재 행사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그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냐? 권리, 적법 추정 이렇게 해요. 이러한 내용의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든 거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자주 점유 추정, 평온한 점유 추정, 공연한 점유 추정, 선의 점유 추정, 계속 점유 추정, 권리 적법 추정 이런 내용의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이. 두 번째, 점유자는요, 자기 점유권이니까 점유권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하면 점유권도 물권이라 했잖아. 그럼 물권인 점유권에게서 야 방해하지 마, 치워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뭐예요? 점유권자는 자기 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습니다. 이때 이 보호 청구권의 성질은 점유권이라는 물권에서 나오는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성격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이렇게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바로 점유보호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야 빼앗아가지 마, 반환해, 빼앗아가는 거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반환 청구. 또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해 라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방해는 안 되지만 장래에 멀지 않아 곧 방해될 염려가 객관적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방해하지 말 걸 미리 예방해 이렇게 하겠죠. 방해, 예방 조치를 취해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등의 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인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것이에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즉 점유권이 침해당하는 모습에 따라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이라는 물권 청구권이 우리 민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있다. 점유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자에게요. 드디어 본권이 없는 게 밝혀지면 본권이 있는 진짜 그 물건을 지배할 사람이 나타나서 야 점유자야 그 물건 네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 내 거니까 내한테 돌려줘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놔 라고 하면 이거는 회복자라 그래요. 이 회복자는 이제 자기가 본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권자예요. 본권자. 본권, 뭐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 전세권이라든지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을 꽉 쥐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야 점유자야 너는 권한도 없이 왜 내 물건을 가지고 있니? 내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점유자하고 회복자 사이에 드디어 분쟁이 생기잖아요. 분쟁이 생길 때 이 점유자도 점유권자니까 나도 보호받을 힘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때 그 보호 정도가 어디까지 보호되는가를 여기서 정리해야 돼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때 이 점유자도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통해서 그 물건을 지배했으니까 이 사람을 어느 법인 안에서 보호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기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에 세 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는 과실 취득권을 인정해요. 점유자한테. 과실한 것은 열매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열매예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준과실 같은 이런 과실요. 그것을 취득할 권리를 일정한 요건 아래서 인정해요. 두 번째는 점유자가 그 점유물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겠죠. 예컨대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다면 자기 마음대로 부수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훼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소유권이 없으면 회복자인 본권자인 소유권자가 야, 내 물건 왜 부수었니? 손해배상이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이 점유자도 야, 이거 내 물건 주라고 내가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물건 아니네? 그러면 손해배상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문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 점유자에게 그 목적물을 멸실하거나 점유물이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것을 민법에 정해놨어요. 여기 손해배상을 회복자한테 얼마까지 손해배상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책임 범위를 우리 민법이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 점유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니까 자기가 예컨대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하고 말이죠. 더 좋은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량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죠? 더 가치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비용을 투입해서 고치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또는 더 개량 조치를 취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 그 점유물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권리자인 소유자가 나타나서 야, 그 물건 내 거니까 내놔. 이렇게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점유자는요. 자기가 그 안에 자기가 사용하면서 투입했던 그 비용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 점유자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또는 개량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은 결국은 감가상각이라든지 세월이 지남으로써 허물어졌다든가 아니면 더 피폐해지겠죠. 그런데 이 점유자가 거기에 사용하면서 비용을 투입하고 개량을 하고 하니까 그 물건의 가치가 보존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증가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물건을 그대로 회복자한테 넘겨준다는 것은 회복자인 본권자는 가만히 앉아서 가치를 유지받았고 더 좋은 물건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이 자체가 뭐죠? 부당한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그동안에 그 점유물의, 즉 회복자의 물건인데, 본권자 물건인데 점유자가 점유하면서 사용하면서 들어갔던 비용들 있잖아요. 그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물건의 가치가 존속하고 있고 개량되어 있으니까 그 비용은 받아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이다. 그래서 점유자에게요,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 이거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환 청구권을 여기에 인정합니다. 이렇게. 다만 이제 상환 청구권에 있어서 이 범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고 또 권리 행사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점유자와 본권을 가지고 있는 회복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을,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에 기준을 다 정해놓은 거죠. 이제 이걸 점유권을 배울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죠. 점유물에 의하여 발생된 과실, 열매를 누가 가져갈 거냐, 가져가는데 점유자가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점유물에 대하여 점유자가 멸실했거나 자기의 잘못을 훼손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점유자가 자기가 사용하면서 들어갔던 여러 가지 비용들 또는 그 가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낼 거냐, 또 받아내는데 필요한 요소는 어떤 건가,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그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점유권에 관한 이야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력구조권이란 스스로 점유자가
누군가 뺏어가면 그 자리에서 다시 되찾는 이런 권리를 자력구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받는다. 이런 권리도 점유자한테 인정한다는 거죠. 또 점유권에 기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점유소라 그러고 본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본권의 소라 그래요.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예요. 그럼 도대체 본권이 뭐야? 그렇죠? 자, 점유권은 배웠는데 이 점유권과 비교해서 자꾸 본권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도대체 본권이 뭘까? 본권이라는 것은요, 당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또는 지배할 수 있는 정상적인 권한이에요. 점유를 정당케 하는 권리의 원천이에요. 이것을 본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뭐 이런 것들. 또 임차인도 임차권 있죠. 임차권, 차지권, 차주권을 할까요? 차주로서의 권리 등등등등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본권이 되는 거예요. 본권. 요 중에 위에 있는 요것은 물권으로서의 본권이고요. 여기에는 이것들은 채권으로서의 본권이에요. 성격이요. 이렇게. 그래서 점유권에 비해서 본권이라는 의미는 그 점유,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차물을 지배하고 있으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빌려준 임대인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야, 네 가지고 있는 물건, 임차인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 거니까 돌려줘. 이렇게 못하죠. 왜 그러죠? 임차권이란 것은 그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허락받아서 점유하게 되는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야, 사용하지 마! 이 말 못한다는 거죠. 네 물건 내 물건 사용하지 마! 이 말 못한다는 거죠. 그게 뭐 바로 임차권이 정당한 권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점유권에 기초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제기 그러면 점유의 소라 그래요. 이런 경우를 점유의 소. 그 다음에 이런 권리를 기초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본권에 기초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본권의 소 이렇게 하는 거죠. 본권의 소. 그러면 이 소송은 전혀 별개죠. 왜?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니까요. 점유권과 본권이 별개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소송도 별개의 소송이죠. 그래서 두 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이럴 때 소송 자체가 다른 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인데요. 소유권 32페이지에 이 점유권 이름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점유권에 관한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물건이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자, 소유권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내 거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딱 정해주는 내용 범위 안에서만 소유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이 정해주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이 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물건의 가치요. 이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요. 물건 권리 중에서도 완전한 물권이에요. 물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사용 수익하는 가치, 또 마음대로 처분해 버릴 수 있는 가치, 또 다른 물건과 또는 다른 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가치, 이걸 다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 거 하는 거죠. 내 거. 왜 내 거 하려고 하냐? 바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내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소유권은요, 특히요, 부동산에서 인접해 있으면 소유권자끼리 서로 싸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 말입니다. 토지 소유자라든지 건물 소유자가 인접해 있으면 말입니다. 서로 간의 사이가 뭐 좋을 때는 괜찮은데 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소유권 중에서요, 부동산 중에 인접한 부동산이라면 이 두 사람 사이는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민법에 정해놨어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는 우리 민법에 상린관계라는 이 규정을 두고, 상린관계, 이 말 자체가 서로 인접한 이웃 사이의 관계,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적용하는 규정을 우리 민법에 두고 있어요. 어디에? 소유권의 내용으로서요.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상린관계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상린관계 규정 안에 들여다보면 상린권이라는 권능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어요. 이 상린권이라는 권능은 바로 소유권에서 나오는 그 내용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기능이에요. 어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가 옆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 토지나 건물 소유자한테 인접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러한 권능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이 상린권은 서로 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적용되니까 뭐예요? 서로 양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서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상린권을 행사하는 쪽에서는 소유권이 확대되는 역할이 있고, 그 상린권의 적용을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제한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해요. 소유권 자체 안에서요. 그래서 이 상린권의 기능은, 즉 상린관계 규정에 따르는 상린권의 기능은 당해 인접한 부동산 소유권이 확대 기능이나 또는 제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그죠? 서로 간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런 의미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도대체 왜 상린관계를 만들어 놨느냐. 분쟁이 생기니까 분쟁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민법에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무려 꽤 많습니다. 소유권에서도. 이게 우리 상린관계 규정이 보면 215조부터 말입니다. 244조까지 되어 있으니까 무려 30개 조항이에요. 예. 상당히 많은 조항을 차지하고 있죠. 30개나 돼요. 30개.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관계였어요. 소유권 취득은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는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 없어서 취득하는 경우 있다. 뭐 동산 소유권 취득은 인도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또 인도 안 해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소유권 파트에 오면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시간에 경과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한 사유를 뭐라 하냐? 시효 취득이라고 그래요. 뭐 취득 시효라고도 하고 시효 취득이라 하기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취득 시효.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배웠죠. 소멸시효. 시효 소멸요. 뭐 10년간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0년간 물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 물권이 소멸한다. 이런 게 배웠잖아요. 시간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하면 소멸한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게 소유권에 오면, 물권법에 와서 소유권에 오면 소유권을 일정한 기간 마치 소유자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으면 그 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효 취득 또는 취득 시효 이렇게 합니다. 같은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다만 이것은 민법 규정에 따라가야 되죠. 반드시 그 절차, 그 요건을 갖추어야 그래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자, 여기에 소유권 취득하면 진짜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해 버리죠. 반사적으로요. 왜냐하면 민법에서 시효 취득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소유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부동산이나 하나의 소유권만 있어야 되니까 한 사람의 시효 취득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소유권 인정한다라고 하면 진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또 그 물건, 부동산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건을 엄격하게 우리 민법이 갖추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건이 우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 시효 취득. 그래서 요 취득 시효나 시효 취득 요 부분은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 의미는 알아두셔야 돼요. 일정한 우리 민법에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그 사람이 소유권 있냐 없냐 안 따지고 그냥 너가 소유자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취득은 원시 취득이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니부터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다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소유자 있냐 없냐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취득이란 것은 원시 취득의 성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진정한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소유권 상실해버립니다. 반사적으로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무슨 말인지를. 그 내용 형태는 우리 교재 잠깐 써놨죠.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과 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있고 그 요건을 우리 민법에 아주 상세하게 정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이 소유권 제도는요. 하나의 소유권을,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그 소유권을 찢어서 일부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요. 다수인이 일부를 나눴다는 거죠. 소유권 일부를. 여러 사람이요. 소유권 한 개를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일부를 나눈 걸 불량적으로 보유한다 했는데 이걸 뭐라 하냐? 지분이라 그래요. 지분.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니까 당연히 권자가 붙을 수 있겠죠. 물론 이 지분권은요. 소유권의 성질입니다. 예, 소유권의 일부 나눠져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예컨대 자, 이 건물이 한 개 있어요. 그러면 건물 한 개니까 소유권 한 개잖아요. 한 개의 소유권이에요. 근데 이 건물 한 개가요. 워낙 큰 건물. 이렇게 지었다 보니까 이게 50억짜리 건물이네요. 50억짜리 건물 한 개네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만약에 을, 병, 정, 무. 한 사람이 이 건물을 50억 주고 못 사니까 이 네 사람이요. 네 사람이. 다섯 사람 할까요? 한 사람 더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 다섯 사람이요. 각자가 10억씩 투자해가지고 이 건물을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컨대 10억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이 사람 갑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네요. 건물 한 개를 이렇게 50억에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 한 개의 소유권을 5명이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소유권 한 개를 이 5명이 나누어 가져가야 되는 방법은 뭐예요? 소유권 한 개를 5분의 1씩 가져가면 되죠. 이렇게. 여기에 5분의 1이라는 것은 뭐죠? 건물을 5분의 1로 나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소유권 한 개를 5분의 1로 나눈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을은 5분의 1의 소유권을
병은 5분의 1을 소유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때 이 5분의 1을 뭐라 한다? 지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권리는 지분권이라고 하겠죠. 5분의 1 소유권 이렇게 할 때는 5분의 1 지분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이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앞분이 4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50여 개 살라 그러면 이렇게 했네요. 우리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20억 내겠다 그러네요.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요. 여기는 5분의 2 지분권을 갖게 되고 여기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갖겠죠? 그러면 이 소유권 한 개를 어떻게 가져요? 여기에 갖겠다는 거예요. 을은 소유권을 5등분 내가지고 이 두 부분을 내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이 건물의 5등분의 2개를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소유권 한 개의 5분의 2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다? 이것도 역시 소유권의 양을 일부를 떼낸다. 그리고 이거 권리의 일부니까 지분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때 권리는 물론 소유권을 의미한다.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5분의 1이든 5분의 2든 모두 뭐예요? 모두 이 건물 전부를 지배하는 거죠. 왜? 소유권은 이 건물 전부에 대한 지배권이지 양적으로 5분의 1을 갖고 있고 이 건물의 양적이 아니란 거죠. 따라서 5분의 1을 갖고 있어도요. 이 건물 전부를 지배한다는 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5분의 1 해서 건물 양의 5분의 1만 가져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소유권 전체에 대한 5분의 1만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이렇게 소유하는 것을 뭐라 하냐?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 소유를 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공동 소유라고 해요. 이 공동 소유 형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공유라는 공동 소유가 있고 합유라는 공동 소유가 있고 총유라는 공동 소유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 소유하는 형태는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제 특징들을 공부하는 거죠. 이 3가지 특징들을 공부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뭐 일단 기본적인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34페이지에 가면 첨부, 선점, 습득, 발견 이것도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모습이에요. 첨부 안에는 부합, 혼화, 가공 이 3가지 있거든요. 각각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선점 이거는 무주물인 물건, 동산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산을 누구든지 먼저 선점, 먼저 잡으면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것이죠. 습득, 이건 유실물에 대한 것입니다. 발견은요, 매장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습득이나 발견은, 즉, 유실물이나 매장물의 경우는 소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거죠. 일정한 절차의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첨부, 그리고 선점, 습득, 발견 이것도 역시 전부 다 소유권 취득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강의 시하면 이런 내용의 의미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가? 이런 걸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점유권과 소유권 이 2가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용익물권에 해당되는 지상권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